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문재인 대통령은 7박 8일간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였습니다. 우선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천명했고 그에 대한 또 아세안 각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아세안의 중심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연중 방중을 초청받고 또 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그런 이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국가서열 1, 2위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교 안보 문제만 질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엔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국내에는 적폐청산에서 파생된 논란 등 적지 않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채에서 탄력을 받은 문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집권 당시 쌓아놓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펴는 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측근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제 6개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더 많이 알겠느냐면서 먼저 싸움을 걸진 않겠지만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묻는 질문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노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 전 대통령과 한국당 측에선 이른바 맞불 전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5시간 참모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엔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수석 등도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김주혁 씨의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려 서서히 멈춰섭니다. 1분 정차 뒤 다시 출발하는 차량. 25초 정도 평범한 운행을 하다 급격히 차선을 변경해 오른쪽 앞차를 들이받을 뻔합니다. 이후 천천히 움직이지만 차선을 넘나들더니 왼편의 승용차와 충돌 뒤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며 속도를 내 화단과 인도를 타고 넘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사고 차량에서 발견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음성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작스런 이상 운행을 놓고 김 씨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정밀 부검 결과 김 씨의 심장에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소량의 피부과 약 외에 다른 약물이나 알코올, 독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사고 충격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핸들을 두 손으로 쥐고 괴로워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다른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얘기로는 부검을 통해서 100% 다 밝힐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 음성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차량 이상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이야기로 갑니다. 이명박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전두환의 골목 성명이 떠올랐다. 맞아요. 네. 공항 성명. 예. 예. 근데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횡설수설 주저주저리 하고 갔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단 바레인에 간 이유도 좀 수상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바레인인가? 했어요. 네. 조세 도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네, 네. 끊어졌던 그 관계를 복원한 게 이명박이고요. 그러니까 바레인하고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나서 바레인 가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네. 반응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 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하면서 뭐 이거 내용도 별로 없는 건데. 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암호예요, 암호.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렇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네. 이명박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네. 지금 이명박 자체가 갖고 있는 사실 힘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전직 네. 대통령이라는 거 외에.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좀 이간질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명박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과 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정치권과 이 복잡한 어떤 함수관계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정부가 없겠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 또는 현 정부의 핵심 세력 그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예,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론에 보면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의 단합된 힘 이거가 대한민국 14% 보수여 단결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거죠.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계속 자기가 경제 성장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박정희를 연상시킴으로써 지금 보수에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계륵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내가 박정희의 적자다. 경제 성장의 신화와 연결시키려는 이게 시도죠.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냐 이 말은요. 네. 저는 실소를 범치하는 게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풀고 뭐 했냐 이렇게 물고 싶어요. 그 정보가 있었으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되기 어려웠겠죠. 어렵게 네. 만들기 위해서 이미 썼겠죠. 그때 NLL 디아록도 네. 국정을 해서 빼다가 네. 선거에 이용해 먹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용과는 반대로 왜곡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느냐. 노무현 정부 때의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 세력과 이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호한 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흘려서 그렇지. C일보, J일보, 그다음에 D일보에서 보도가 되죠. 문재인 후보 대통령 안 되는 데 쓰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없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탈 털렸다고.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고 일어나면 은행 기록, 은행 이거 뭐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 뭐가 날라와요. 은행 전산조회 하면 그게 자고 일어나면 날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8촌까지 조사했다는 건데 저도 탈탈 털리고 1,800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00원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1,800원이 남았다고? 1,800원 나왔다고. 횡령 뭐 잘못 1,800원 횡령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갚아드릴게 지금. 아니 민원연에 가가지고 제가 김유진 전 처장한테 커피 사줬는데 민원연 근처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 쓰여졌다 그래갖고 1,800원 잘못 쓰인 것 같고 문제 삼았다고요. 진성호 전 의원이 그랬다고 이런 씨. 제가 민원연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1,800억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800억 원이면 제가 이러고 있질 않죠. 유유자적 크루즈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롯데홈쇼핑 제어가 가지고도 누구는 돈 받고 50억 받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방위의 핵심이었다는 너는 뭐 했냐? 몇 억 받았냐? 그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예. 하여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기류는 이렇게 보여요.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박근혜 때도 이명박의 지지율은 사실 3, 4% 정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이슈를 덥석 물기는 좀 그래. 네.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보루,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박정희 동상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그렇게 가, 이명박도 그렇게 가 하면 보수의 기반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라서 안 물 수도 없고 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른정당은 약간 침묵하는 분위기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결집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에 편승하기 위해서 국민 단합과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명박을 덥석 물었다가 같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다스라든지 지금 드러나는 모든 의혹의 내용을 더 잘하는 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지켜주고 이럴 세력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종희 실장님, 네. 이명박 찍으셨죠? 제가요? 정동영 찍었나? 네, 정동영 찍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우리 패널 중에 이명박 찍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정치를 모르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실용적으로 잘할 거다. 뭐 그런 거. 그 친구도 고대 나왔거든. 아, 연대는 이명박이 없다. 그걸로 선전하는데. 아유. 그래서 지금 반성하며 오랜 세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명박 찍고 경제 좋아질 걸로 착각하고 박근혜 찍고 사실 기대도 없었어 박근혜는. 네, 박근혜는 그냥 찍은 거예요. 불쌍해서. 네.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표 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역사가 왜곡된 나라에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가지면 사실상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미안하게 됐다면 내 한 표가 내 이웃을 망하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 다행입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군복마던 시절이 그 이명박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군 분위기는 어땠어요? 천안함 나고 뭐 굉장히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군 간부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로. 아, 녹음. 네. 근데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선배한테 들었어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날 그 다음날 화두가 대통령 전화 받았어? 받았어? 뭐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 간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도요? 네. 그러니까 장교들, 하사들까지 다. 일종의 장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군부대 내에서도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통령의 모습들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천안함 때 어땠어요? 천안함 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많았죠. 이게 위에서는 북한 소행이다. 그리고 병사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의심이 많으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말 거예요. 안 해버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병사들한테 이거를 이제 북한 소행이고 주적이 이제 북계군이니까 애들한테 그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게 자꾸 의심이 많으니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말했다. 네, 뭐 그 정도 수준. 네, 말했다. 그 정도 수준. 에이, 사실은요, 지금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사드 문제도 사실은 이명박과 천안함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종희 실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군복무를 했군요. 그래서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약간 나오셨군요. 네, 약간 있습니다. 그런. 마, 국군 장병 여러분. 똑같아. 진짜 똑같은데. 깜짝 놀라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사실 MB의 그 힘이랄까 그것은 사실 좀 없어 보이고요. 내가 이명박이라면 정말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냐 정도지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쓸 날은 머지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이 이명박을 가르쳤을 때 그건 진짜 비수인 거죠.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도 했고 지시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 그게. 전 방송에서 나온 질문을 한번 네. 저희 답을 못 찾았는데 우리 네.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인데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김관진 자체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 네. 어차피 자기 청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명박의 지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이 막아설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배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뭐 대지를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배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격렬하게 이제 법리 다툼 같은 걸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명박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상황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군 적폐청산 TF에서 발견한 자료 내용에 보면 심리전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시를 인정했어요. 김관진이. 그런데 김관진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사이버 댓글 조작해서 현실 정치 개입하고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얘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고했을 때 이명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김관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좌파가 준동을 부리니 어떻게 척결할 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런 보고 보고를 다 받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명박이 보인 태도가 규명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MB가 그런 거 하지 마. 대북 심리전만 해. 이랬다면 혐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풍문에 의하면 직접 댓글 다는 직원들 앞에 와가지고 댓글 다루라고 독려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게 누구 증언이죠? 예전에 낙검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 중에 댓글 다는 일부가 있었고 그게 확대 개편된 게 사이버사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19대 때도 그 이 댓글 사건이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 댓글의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거든요. 트윗하고 그 연관성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획설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 기획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위에서 기획돼서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고 결국은 그걸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댓글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네. 논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사자방은 시작도 안 했어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근데 4대강 같은 경우는 재조사하기는 좀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받은 게 있고.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자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원외교에서 회수율이 38.3%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43조 5천억. 네. 에너지 공기업 3사가 투자한 게 그런 식으로 해서 28조 정도를 날려먹은 건데 이것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인 네.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자원외교 특조를 할 때 그때 문제됐던 게 리베이트예요. 자원외교는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서 무슨 가스전이나 석유전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동 국가들의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베이트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전 그렇게 안 보는데 주인이 건물이 있어요. 그 밑에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 부동산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야.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주고 매매 대금도 주고 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그 리베이트가 사실상 그 비자금 조성이나 비리의 온상이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죠. 자원외교 국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밝혀낸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 정도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방 할 때 뭐 방산비리도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이미 뭐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방산비리는 나왔고요. 썩어 있는 부분들이 네, 너무 많았고 근데 자원외교 이 부분은 위법성이 하나라도 발견이 돼서 이렇게 이명박을 이쪽으로 이렇게 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댓글 정도로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건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 댓글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탄핵감이죠. 현역이라면 탄핵감이죠. 예, 댓글은. 그거는 이제 어쨌건 간에 불법성을 지났으니까. 떠나서도 네. 국민에 대한 태도 문제 같은 거, 행상 책임 네. 그런 건데 네. 지금 이명박이 실제로 아예 이제 정신형처럼 가둬두려면 뭐 지금 요즘 유행하는
다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불법성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아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겠느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예전에 박정희식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나 뭐 차치철 경호실장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주영을 처리할까요? 그러면 대꾸하거나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긍정이 되는데 그거 자체를 불법성으로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이게 정치보복이니 뭐네 떠들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산하의 국정원장 원세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불법적인 댓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단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한 말이 난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무것도 네. 아닌 말 같지만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그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미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다. 요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면 국민들이 아, 저 세력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럴 텐데 그것조차 동의를 안 하고 뻗대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4%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과거의 회기 같은 건데 네. 촛불 민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그 이전에 국민들과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명박을 붙들고 보수대 진보를 딱 선을 가르면 기존에 있던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일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망쳐놓은 대중 외교를 이게 복귀시키고 중국 방송에 이제 다시 전지현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빙 무드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리꼬창하고 그런 이제 한시까지 주고받고 굉장히 잘한 건데 우리 언론 어디서 이걸 잘 보도해 주냐고요. 그리고 아시아 순방하면서 지금 일을 엄청 잘하는데 보도도 안 하고 어떻게든 흔들 생각만 하는 게 지금 언론 환경인데 지지율이요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옛날에는 그 참여정부 때는 일을 좀 잘해도 대충 나쁜 거 자꾸 흔들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언론이 가세하고. 네, 떨어졌고 심지어 이럴 때 이제 오자척도를 들이밀죠. 뭐 이게 잘했다 중간이다 못했다가 아니라 조금 잘했다 어쨌다 이렇게 갖고 지지율 떨어뜨리는 여론조사 방식을 연구해요. 그렇게 갖고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 환경은. 그런데 지지율이 80%로 다시 올라갔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도 국민들은 아, 대중관계가 풀리고 있구나. 아, 문재인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 예전처럼 뭐 조금 잘못한 거 흔들어서 뭐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을 직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14%만 보고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다 보니 그 14%가 영원히 되는 거죠. 이게 SNS의 힘이라고 보는데 말하자면은 예전 같으면요 방식이 아버지가 박정희 지지자면 아들 딸도 박정희 지지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류 언론이 꽉 잡혀 있지.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특히. 근데 대구 경북도 사실은 야당의 지지율이 확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세대를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명맥이 끊어지는 상태.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밀어내면 된다. 시간이 밀어내면 된다. 그게 14%가 마지막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 확 불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홍종학 청문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안 할 거야. 국민의당이 안 할 것 같아요. 장병완 청문위원장은 뭐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쪽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는 게 호남 민심에 대한 뭐 거역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보고서 채택 시한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고 그것도 안 되면 10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임명하시겠죠? 네,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역시 또 여론 지형이 바뀌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국민정서법이에요. 이 말은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안 받아들인다인데 그 국민정서법을 가지고 정말 진보 언론조차 다 홍장학 때리기를 했어요. 대표적이었죠, 최근에.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4% 정도 홍종학 임명해야가 높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4%밖에 높지 않냐? 그거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봐요. 모든 언론이 홍종학 때리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같으면 국민정서법에 국민이 하나였어요. 국민이 여러 갈래세요. 네, 국민정서법을 과거처럼 적용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있는 거 맞는데 또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저기 유산 상속받은 사람은 증여세도 다 냈는데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여론이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처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진짜 중요한 부처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적임자예요. 왜 적임자냐면 저는 거꾸로인데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참 다르다고 느낀 게 홍종학 의원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우리 주변엔 그렇게 몇십억씩 가진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많아야 4억, 5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마이너스 2천만 원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진선모 의원은 정말 그래서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이나 열심히 하자. 뭐 우리는 생계형이다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런데 홍장학 의원이 그러면서 평소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그 법안 발의한 거 보면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에요. 가끔씩 제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술 먹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아이, 장관 되기 전에 하면 연락 드릴 걸. 연락을 하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어본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거기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막 바빠서 그래서 바빠서. 그러니까 방송을 불쌍하게 하니까 술 한잔 사주고 싶었나 봐요. 연락 그런 이야기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스타일이.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게요. 왜 통과 안 됐는지 아세요? 우리 당은 찬성했어요. 구새누리 세력이 주로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그냥 불편한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네가 그런 법안 발의해놓고 왜 이렇게 손녀가 증여받게 놔뒀어? 이게 말이 되냐고. 법이 통과됐으면 당연히 짜랐겠지. 그러니까 좀 야당의 이 땡깡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후보자가 되고 나서부터 국민 정서에 굉장히 싫게끔 막 유도를 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좋은 점 있고는 전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일단 불법이야 했는데 불법이 아니네 중에 국세청 권유 사항이기도 해. 네. 절세일을 위한 네.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들 어그로의 최종 방법은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이게 뭐야 지금. 그 말은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홍종학 장관은 곧 되시겠군요. 자. 롯데 홈쇼핑 로비 전병헌 이 롯데 홈쇼핑 진짜 역사가 깁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이야기도 있고요. 좀 예민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최근에 그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금방 드러날 거잖아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금방 드러날 건데 저렇게 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밀상으로 먹혀서 결국은 정치적이 불가능한 정도가 오거든요. 나는 사실상 관련이 없고 보좌진들이 그런 비리다. 근데 그게 검찰 입장에서도 나랑 연관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다고 하는 건 정말로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는 편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연루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건 검찰 수사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이 롯데 홈쇼핑은 정말 역사가 길다 이 말씀을 드린 게 2007년에 추가로 홈쇼핑을 하나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원래 이 홈쇼핑을 하나 더 주자는 왜 시작됐냐면 중소기업 홈쇼핑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충실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표결을 해보니까 롯데 홈쇼핑이 된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갖고 그때 여러 말이 따라다녔고
그 당시에 누가 이것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아하. 예. 그리고 이게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최민희가 돈 받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저를 뒤져서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저 때문에 끌려가갖고 정말 조사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고 이 얘기를 탄핵 기간 중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다고요.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다 게시판에 그 글을 올렸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위원장님이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검찰에 갔고 어쩌고 저쩌고 쭉 올린 글이 있어요. 완전 탈탈 털었네요. 그럼요. 그때 왜 이야기 안 해줬대? 그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밖에 그냥 야인으로 있을 때니까 그 친구가 보기에는 얘기해줘봤자 뭐 그런 거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 끌려가기까지 한 거거든요. 1,800원 등등으로. 그런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때 누가 1억 받았고 누가 몇 억 받았고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저에게 롯데 상품권을 줬는데 제가 그거를 돌려준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알고 있더라. 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탈탈 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18대 때 재승인이 한 번 있었을 텐데 그땐 제가 현역이 아니어서 모르겠고 이게 이제 저희 19대 때 2015년에 재승인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의 시작도 전병헌이 아니에요. 당시 여권 실세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갖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메모, 그 강모 사장의 메모에 전병헌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서 전병헌을 그때 1차로 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그때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터져버리니까 수사의 중심이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안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여당 중진 의원도 포함됐다는 게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네, 이게 한국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네. 그거 액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됐었어요. 그 보도가.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을 한번 일단 먼저 들어가 보고 싶은 게 네. e스포츠 협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게임 e스포츠니까. 근데 그 e스포츠 협회 회장을 꽤 오랜 시간 하셨잖아요. 전병헌 수석이 그 e스포츠 협회를 만들었었던 것 같고 거기 회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그 게임머들한테는 굉장히 영웅적 존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우리 당에선 드물게 게임 쪽 규제 없애자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캐릭터 코스프레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롯데 홈쇼핑이 협찬 보통은 그게 후원이나 협찬 같은 거는 대부분 다 하거든요. 무슨 스포츠 협회든 간에 대기업들이 하는데 그 돈을 후원 받아서 일부를 그러니까 사적으로 썼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보좌관 출신들 3명이 그래서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병헌 수석이 알았든 몰랐건 상관없이 그 측근들의 잘못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건 그 측근들이 덮어 써주는 거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파고 있는 거고요. 측근들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병헌 수석 말은 검찰에서 나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가 어제의 워딩이었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들은 조만간 불러서 구속까지 할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요. 네, 네. 근데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모르겠다. 물론 그건 며칠 지나보면 알겠죠. 뭐.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용으로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비리가 있건 없건 그렇게 쓰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니까 전병헌 수석이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뭐 약한 거리인 것처럼 공격해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쓰이면서 뭔가 좀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살만 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거를 국면을 잘 활용하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더 좋은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의 핵심 수석도 조사받는다, 수사받는다. 이것은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더 좋게 쓰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미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뭐 충견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일부에서 우리 당 일각에서는 이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그 실세인 정무수석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뭐 희생양이다. 네,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인데요. 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병헌 수석은 당시에 야당 의원이에요.
야당 의원이 롯데홈쇼핑 제어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프로테이진 거의 미미해요. 실제로 국회 생활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미창부가 제어가 주체인데 아니 미창부 장관이나 미창부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말 듣지 민주당 의원들 말 듣겠어요. 다만 이거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 귀찮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전병헌 의원의 문제 제기를 뭐 언론이 크게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미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겠냐? 당시의 여당 의원들이다. 그래서 모 씨? 네, 그래서요. 네. 지금 당시 그 롯데 홈쇼핑의 제어가를 진행하던 담당자들이 있어요. 인허가 담당자들이. 이들이 다 대포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포폰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털어보면 어떤 로비를 했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병헌 수석만 털 건 아니고 다 털어라. 그러니까 관련자들 다 털어서 같이 전체적인 틀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기존의 실세인 여당 A 중진 의원이 이게 50억 받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A가 누군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병헌 수석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시 미방위원 특히 미방위원장 전부 새누리 출신입니다. 다 털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방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뭐 문무일 검찰,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금 그 전병헌 수석 관련한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건 알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당연하죠. 전병헌 수석 이렇게 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를테면 전병헌 수사나 이런 뭐 옛날에 탁현민 선거법 위반 수사 같은 게 검찰의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검찰 내부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그냥 사건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수사한다 이걸까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탁현민 선거법 위반 건은 저는 진짜 코미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평가하기를. 왜냐하면 그 내용도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해서 그 노래를 틀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색 맞추기 내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 내 일부가 좀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전병헌은? 이 전병헌 수석건은 더 큰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전병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구속된 거고 저는 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전이네요. 저는 어쩌면? 빙산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이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무슨 형이 확정되기 전에 수석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 훌을 털고 자리 내려놓고 수사 받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전병헌 전 대표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쉽게 수석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만두는 것이 또 능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 이 많은 이슈를 지금 다 시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은 외교관이었을까요? 아, 그분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옷을 입어보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택시 운전사 옷을 입으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팔색조 같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표현이 정말 안 어울리는데 팔색조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이에요. 뭐를 딱 입어도 그냥 한 30년 그 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치권 최고의 문바의 표현답습니다. 문상군바. 그렇죠. 저는 냉정하게 사실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런데 정말 외교를 솔직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외교라는 게 사실 전문 분야일 수 없다. 결국엔 태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공들여서 연애랑 똑같아요. 외교관계라는 게 연애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 정치도 연애랑 똑같고요. 유권자에게 표 받는 거 연애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 그런 태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외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제 뭐 이건 뭐 정밀 분석할 건 사실 없고요.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같은 것들이 물론 중국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한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풀고
뭐 김정숙 여사도 그게 이제 조금 더 내조 비슷하게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이란 말이 편히 좀 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협약 무드가 딱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중국 여행객 받고 있고 그쪽에 한류 스타들 들어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문재인 사드 해법 있다더니 뭐 하는 거자 국내 언론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근데 지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한중의 해빙 무드가 한미 관계를 그 문제 되게 하면서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는 더 결속됐고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들여오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단단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용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거였어요. 시진핑도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아베만 약간 좀 패싱하는 그런 느낌. 아베는 패싱해야죠. 그거는 의도한 거라고 보시죠. 네, 저는 그건 의도라기보다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새우 같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도? 그건 당연히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게 군사동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와 독도새우로 트럼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우리의 위협이지만 당장의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영토를 위협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수 할머니 그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36년 일제 침탈을 받았다는 것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거고 저는 계산되고 의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뭐 우연치 않게 그럴 리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진짜 많이 생각하고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감히 이제 광해군의 균형 외교부터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것이 문재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원석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원석같이 했다면 이분은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놀랍게 네. 보고 있거든요. 놀랍게 네. 보고 있는 게 어떤 한 인간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철학이에요, 철학. 외교에 대한 철학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을 대할 때의 문제도 이런 건데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외교가 한국에 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대표가 하기 나름으로는 트럼프도 와서 문재인 패싱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랄까 시진핑도 트럼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분위기 만드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없다고 말하는 상황. 얼마나 언론이 코리아 패싱 한다고 난리를 쳤으면 트럼프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다. 이것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옹호해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어떤 신뢰관계를 좀 쌓았다라고 보거든요. 줄 건 주고. 그러니까 뭘 주면은 꼭 준 거 갖고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요. 시진핑과의 관계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국도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 미국에 무슨 발표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경제 제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북한을 이런 식으로든지 압박해서 최소한 뭐 비핵화로 가는 어떤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네. 만들어 놓은 걸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적폐도 적폐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상태인데 지금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잘하실 겁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그 사이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뭐하냐 왜 표현이 애매모호하냐 모호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외교는 모호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 문바 발언 같다. 문바 방송. 오늘 제목도
최고의 문바 방송이다. 네. 아. 그렇게는 안 달아요, 내가. 왜냐면 이게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목도 하는 것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방송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알려드려야 그 많은 방송 찾아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여기서 방송했구나 하는데 뭐 네. 최민희 방송 뭐 24번째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그래서 길어지는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잘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외교의 달인 문재인. 알겠고요. 오늘 감기 나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더 기쁜 날이었고요. 네. 걱정하거든요. 저는 그 소위 내 식구들에 대한 내 새끼들에 대한 그 걱정이 일주일 내내 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나오려면 뭘 먹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감격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은 푸른 나무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KBS 수석 개그맨 김대범입니다. 저는 일단 제 인생의 모든 라이벌을 오늘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폭로전이야 오늘? 네, 단단히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뭐 약초 형님도 그렇고 뭐 야수 형님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준비를 엄청 해오셨어요. 지금 뭐 보니까 노트북도 갖고 오시고 출력도 해오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왔거든요. 머릿속에 다 담아왔습니다. 왜냐면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네, 기억력이 김대범 씨가. 좋아서. 그리고 네. 또 새날이 청취율이 좋은 거 알고 여기서 터뜨려서 한 방에 보내버리려고 아껴놨다가 지금 네. 새날에 갖고 왔습니다. 아니, 또 에피소드가 없으면 또 억지로 만들잖아요. 또. 네, 어떻게든 억지로 막 술 마시고 네. 막 치질 터뜨리고 막. 허위 사실까지 유포할 생각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은퇴해야 될 우리 개그맨 몇 분 생길 겁니다. 아예 대한민국에서 못 살. 네, 그냥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될 분들도 몇 분 생길 것 같고. 어쨌든 제 어린 시절부터 라이브를 쭉 한번 읊어보도록 대범이 하겠습니다. 얘기만 유료화하고 싶다. 이 얘기 정말 궁금할 거야. 찔리는 애들이 다 돈 내고 들어볼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데 톱스타 몇 명 이렇게 해서. 네, 얼마입니까? 네. 집국가 찌라시처럼 좀 이렇게 좀 낚아야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라이벌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제 인생의 첫 라이벌. 일단 이제 제 인생의 첫 라이벌은 저 말고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그 1억 6천 마리의 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네. 정자 라이벌? 네. 그 단어를 얘기해도 되나요? 좀 품격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품격이 뭐라고 하려고 의양 용어니까 정자는. 네. 어쨌든 뭐, 저의 그 1억 6천 마리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전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요. 엄청 빠른 애들도 있었고, 막 저 괴롭히는 애도 있었고, 자기가 먼저 사람이 되겠다고. 근데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끼고 해서 얍삽 빠르게 그냥 그게 느껴져요? 노력 많이 했다라는 게? 애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기습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일단 사람이 됐습니다. 축하 한번 해주세요. 스타트부터가 무슨 뭐 1억 몇천 마리가 있었네. 라이벌이 1억 6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 애를 안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저 뭐 이런 날이 못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1억 6천 마리의 그 라이벌을 제끼고 제가 이렇게 또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굉장히 일찍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사람 웃기는 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사람 웃기면 이렇게 짜릿하구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개그맨이 돼야겠다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라이벌이 심영래 선배님. 야, 세다. 내가 저분보다 웃긴다, 내가. 기다려라. 보통은 당나가야지 하는데 내가 이길 거야. 라이벌이야. 이걸 봤다고요? 네. 근데 또 그 라이벌이긴 했지만 86년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동해국민학교라는 곳에 다녔는데. 동해에 있나요? 네, 강원도 동해에 있습니다. 진짜요? 뭐, 당연히 동해국민학교는 동해에 있겠죠.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이제 경남 진해인데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그래서 강원도 동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정신적인 고향인데 이제 거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연말 시상식을 보는데 심영래 선배님이 제 라이벌이지만
김영건 선배님이 딱 대상을 타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안 돼. 내 라이벌은 약해서는 안 돼. 대상을 타야 돼. 내 라이벌이 대상도 못하는 사람이면 안 돼. 이런 어떤 초등학생 마인드에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막 되게 화가 났어. 아니, 대상도 못하나? 좀 분발해. 네. 라이벌을 저 김영건 선배님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무조건 심평래는 알잖아요. 그때 우리 초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하면 1등 존경하는 인물 1등이 이순신, 2등이 세종대왕, 3등이 심영래였어요. 그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88년도에 드디어 대상을 받아요. 좋았어, 내 라이벌 자격이 돼. 이렇게 됐죠. 기억력 좋아요. 연도를 잘 기억해요. 88년을 기억하시는군요. 이렇게 출력 안 해와도 저는 연도, 날짜, 노트북 다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흐르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초등학교 반 아이들은 제가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좀 유치한 얘기인데 개그로도 휘어잡고 싸움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했었어요? 네. 와, 그랬구나. 제가 싸움을 잘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얍삽건이라고 정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얍삽하게 싸우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와봐, 미안하다 하면서 발로 차는 거지. 방심하고 있을 때야. 내가 아까 잘못했어 하면서 그 고안 있는 좀 낭심을 차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100%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런 얍삽. 아니, 그 학교에서 그걸 인정해줘요? 인정해줬어요. 반칙도 인정해줬어요? 왜냐면 얘가 또 어떻게 낚아서 자기를 때릴지 모르니까. 개방적이네, 학교가.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웃기니까. 잘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학교 개그 라이브는 없었어요? 웃음으로. 저 친구 웃긴데 없었어요? 만약에 누가 나타난다, 그냥 제가 바로 야, 미안하다 하면서 바로 고안을 줘가지고. 못 웃기게 그냥 바로 그냥. 정말 웃기다고 하는 애들은 다 그냥 고안을 붙잡고 다니겠네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생깁니다. 라이벌이 바뀌어요. 심영래 선배님이 이제 안 돼요? 저의 영원한 라이벌 심영래 선배님이 아니고 맹구 이창훈 선배님. 너무 웃긴 거야. 강력했죠. 너무 강력해.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 이제 흉내를 잘 못 내는데. 보니까 자꾸 좀 주로 그 약간 바보 캐릭터의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니까. 그래가지고 막 꿈을 꿨어요. 내가 그 봉숭아당 맹구 옆자리에 앉아서 꿈에서 내가 막 더 웃기는 거야. 꿈에서. 그러니까 맹구 이창훈 선배님이 야, 적당히 좀 해라. 막 꿈에서.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개그맨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녹화 현장인 거예요, 꿈에서. 내가 더 웃긴 거예요, 막 이창훈 그 맹구 선배님보다. 그 나이 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꿈에서 갈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꿈에서 열중시 타고 혼났어요. 근데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딱 깨면 또 꿈이야. 그래서 그것도 웃기겠다. 그 이창훈 선배님 막 맹근데 하다가 갈굴 때는 너 그러지 말랬지. 진지한 목소리로 원래 연극하시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문이 다른 학교까지 좀 퍼졌어요. 재밌다고요? 네, 동해국민학교에 진짜 웃긴 애가 있다. 그리고 막 유행어도 다른 학교까지 막 퍼뜨렸어요, 제가. 저만의 유행어.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생인데. 뭐 했어요? 기억나요? 그때 했던 유행어가 이제 굉장히 굉장한데, 이거. 굉장히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유행어를 제가 퍼뜨렸는데 애들이 다 따라했어요. 야, 그러니까 아주 칭찬해. 요즘에 유행하는 요런 거랑 비슷한 네, 느낌으로. 그 아주 칭찬해. 뭐 굉장히 굉장한데. 굉장한데, 너 굉장히 굉장한 녀석이야. 그래서 굉장해.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옆 학교 애들 막 출처도 모르면서 막 중학생 형들도 따라하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난 진짜 개그맨이 돼야겠다. 중학교를 딱 입학을 했더니 이제 싸움은 안 되겠더라고. 얍삽꾼보다 더 얍삽한 애들이 많아요. 무기를 쓰는 애들이 나타나. 무기 쓰는 애들. 그 다구발이라 그러는데 그게. 패거리로 오기도 하고. 패거리로 오고 막 백 문화. 나 누구 형 안다. 이런 거 하니까. 맞아. 이것 때문에 또 애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싸움은 포기하고 웃기는 걸로 가자 해서 중학교 때 이제 오락반장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개그맨이 아닌 다른 라이벌이 또 나타나요. 누구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제는 장르가. 네. 왜냐면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서태지 씨가 방송에 나와서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빵빵 터지는 거야, 막. 아니, 뭐지, 저거는. 왜냐면 저도 서태지의 엄청 광팬이거든요. 지금도 막 음악을, 아직도 나 나라요를 듣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서태지 씨가 이래서, 안녕하세요, 서태지인데요. 오늘 점심 때 칼국수 먹었어요. 빵빵 터져요. 칼국수 먹었는데. 그 개그, 아재 개그를 해요. 칼국수 먹었는데 칼은 안 들었어요. 하는데, 으아! 난리가 나. 만약 내가 그 개그를 했어봐. 칼국수 먹었는데 칼이 안 들었어요. 하면 저는 뭐야? 난리가 날 그런 개그를 해도, 이게
스타성이라는 것이구나. 해서 그때 노트에 적었어요. 서태지가 왜 인기가 있을까 해서 새로운 패션, 새로운 트렌드. 나름 있네. 그래서 그때 적었던 게 너무 유치한데 나도 이제 개그맨이 되면 옷을 이렇게 입어보자. 네, 뭐 옷을 이렇게 상표 달고 댕기고. 네, 그러니까 나만의 그 패션을 패션도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패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학교 때 분석을 했는데 추리링 잠바떼기 입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그때 순수함은 초심은 다 잃었어요. 지금. 이렇네, 잃었어. 어쨌든 그래서 서태지와 애들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노트에 개그를 적어가면서 학교에서 제가 쳤던 멘트 어떤 거에 애들이 웃나 다 적었어요. 그거 기록을 했어 그 네, 나이에. 다 기록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또 선생님 흉내 내면 빵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흉내도 많이 냈고, 그리고 또 나름 그런 게 있어요. 정의감이 있어서 일부 나쁜 선생님이 있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애들 때리는. 에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선생님이고 일부 좋은 선생님이 계셨죠. 근데 정말 좀 나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막 때리는. 그 선생님을 제가 좀 디스를 많이 했습니다. 강하게 막 깠어요. 마치 민주 투사처럼.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범씨 그거 있잖아요. 그 일화 있죠. 선생님 맞을 때도 웃기려고 했다며 그건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로 고등학교 넘어가야 되나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네, 얌전히 웃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또 전학을 가게 돼요. 경남 진해로 다시 전학을 가서 전학 가면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싸움 순위가 딱 정해져야 안 건드려요. 네. 그래서 정말 두근두근거리지만 가서 5번만 제대로 싸우면 나름 좀 높은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야. 다음날 학교를 가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순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밥이 돼버려요. 지읒밥. 잣밥. 네, 잣밥. 네, 가평 특산물 잣 있잖아요. 잣밥으로 불리면서 막 빵도 사다 줘야 되고 네, 매점을 차려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강원도 동해만큼의 어떤 순위를 좀 확보를 하자 해서 그때 당시 또 슬램덩크가 유행을 해서 제가 강백호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갔어요. 이러면 나 안 건들겠지. 네.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또 강원도 사투리를 쓰니까 거기 있는 막 복학생 형들이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야. 창원에서 뭐 싸움 제일 잘하는 아가 왔다며 이렇게 된 거야. 소문이. 난 강원도 동해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오해도 받았었어요. 간첩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강원도 사투리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제 강원도 사투리가 막 이렇거든요. 니 밥 먹었나? 니 뭐하나?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감자만 먹는 줄 알고 애들이. 북한에서 온 거라는 놀림도 좀 받았고 그래서 빨간색 머리로 염색하고 가서 좀 죽을 뻔했습니다. 복학생 형인 줄 몰랐어요. 20살이었던 거야. 네. 근데 딱 그 선도부라 그러죠. 딱 교문 앞에 딱 있더라고. 그래서 개겼어요, 제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 뭔 상관이야? 이랬다가 우와, 거기 전 학년이 다 몰려와서 저를 패겠다고. 와.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이거 내가 두들겨 맞으면 나는 완전 가평 특산물 잣밥이 되겠다. 센 척하자. 엄청 무서웠는데 센 척하자고 막 거의 한 30명이 와서 나를 팬다고 하는데 계속 욕을 하면서 맞받아 쳤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우르르 애들이 몰려가니까 학교 근처 어떤 아저씨가 신고를 한 거야, 경찰에. 근데 경찰이 와서 저는 나름 순위를 확보를 한 거예요. 악동이 좀 세다. 30대 1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학 가서 이제 거기 좀 노는 일진 애들 라이벌. 걔네들은 또 그렇게 다시 이제 친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하면서 또 강력한 라이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네, H.O.T. 너무 장르가 가수 쪽으로 간다, 갑자기. 너무 센 걸로. 네, 왜냐면은요, 저랑 동갑인 거예요. 나이가. 강타 씨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 TV를 틀었는데 뭐 학교는 갔다 왔냐 막 이러는데 나랑 동갑인 거야. 우와, 미치겠더라고요. 걔는 노래는 학교를 갔다 왔냐 하면서 진 학교 안 다니면서. 학교 안 다니고 자주 빠지고 활동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학교를 가야 돼요. 미치겠더라고요. 막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이 꿈이 개그맨이니까 빨리 어떤 무대에 서서 뭘 하고 싶은데 우와, 저들은 나랑 동갑인데 저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꿈을 펼치고 있구나. 막 시기 질투와. 그래서 나중에 개그맨 되면 H.O.T를 만나면 욕 한번 해야겠다. 진짜로. 아무 이유도 아무 이유 없이 싫어서. 근데
너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어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형하고 달라요? 나 다 만나봤어. 다 만나봤네. 너무 전성기가 좋은 분들이어서 있었으니까. 야, 어린 나이에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라이벌. 네, 이제 뭐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군대 얘기까지 하면은 한 2시간 넘어야 되니까, 군대 제대하고 이제 드디어 개그를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유성 선생님이 운영하는 극단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를 딱 갔는데 황현희 씨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되게 일찍 만났어요. 개그맨 되기 전부터 알았어요. 안상태 씨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신봉선 씨, 뭐 육봉달 씨, 요즘 또 잘 나가는 김민경 씨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개그를 하고자 이렇게 모인 분들을 개그 만나게 지망상 됩니다. 때 만난 거죠? 지망상? 지망생. 지망생 때. 예, 지망생 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황현희 씨하고 저하고 안상태 씨가 또 같은 팀을 하게 돼요. 팀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황현희 씨하고 묘한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예, 걔가 또 막 진행병도 있고 얍삽해요. 예, 얍삽해. 예, 내가 짠 개그인데 자기가 짠 줄 알고 있고. 예, 시험 때 그리고 시험 때 자기 웃긴 부분 적게 준다고 같이 시험을 안 보겠대요 또. 네,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나이가 현이가 황현희 씨가 한 살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동생들이 양보하잖아요. 근데 현이가 또 세요. 양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황현희 씨가 어마어마한 라이벌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채 시험 전에 또 한 번은 연습을 하다가 그때 황현희 씨가 귀걸이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상태 씨가 연습하다 툭 쳤어요. 근데 귀걸이가 떨어진 거야. 또 안상태 씨하고 황현희 씨가 붙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싸움 딱이네, 황현희는.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데 인간이 너무 화가 나면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안상태 씨가 너무 열받으니까 헐크가 돼서 그 삐쩍 마르신 분이 상상이 안 된다. 책상을 내려쳤는데 그게 다 박살났어요. 현이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착한 상태형이 책상을 내려쳤는데 그게 다 박살나고. 현이가 또 굽힐 땐 또 바로 굽히네요. 네, 바로 굽혀요. 빠르네요. 그 친구가. 빠르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KBS 19기 개그맨이 됩니다. 정말 힘들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수석으로. 네, 저는 이제 수석으로 1등으로 뽑혔고요.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진짜 평생 라이벌이 또 생겨요. 저는 이제 오장육부라는 팀이었어요. 황현희 씨, 안상태 씨, 저 그리고 옹달샘이라는 팀이랑 같이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 다 인기가 많았던 팀이고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강했단 말이에요. 라이벌이죠, 라이벌. 옹달샘 아시죠? 유세윤 씨, 장동민 씨, 유상무 씨. 예.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동등하게 비교를 당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시험을 워낙 잘 봐가지고 소문이 막 돌았어요. 야, 오장육부 얘네들 진짜 웃기다. 쟤네가 1등으로 뽑힐 것 같아. 근데 옹달샘은 좀 저희에 비해서 좀 깔끔하고 세련된 개그를 했고 저희는 정말 약간 좀 획기적이면서 좀 약간 거친 개그를 했어요. 남성미 있는 개그, 남성미 있는 개그.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그맨 분들 눈에는 이제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방송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지쳐있다가 우리가 막 거친 개그를 하니까 우리께 더 재밌게 느껴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옹달샘이 훨씬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옹달샘 팀은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은 사실은 합격하자마자 바로 해체가 됐습니다. 셋 다 성질이 다 더럽고 네, 잘 안 맞았어요. 그 순서도 다 달랐잖아요. 처음에 안상태 씨가 제일 먼저 떴죠. 어마어마. 안어봉입니다. 이걸로 아시죠? 초대박을 쳤잖아요. 너무 초대박이 났는데 이제 상태형이 초대박이 나면서 상태형이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두 동생들이 워낙 기가 세니까 이제 지망생 때는 좀 눌려 있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뜨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옹달샘 팀은 원래 막 끈끈하다 보니까 복학생 유세윤이 뜨니까 계속 우리는 팀이다 이렇게 끌고 갔고 안상태는 혼자 뜨고 나더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때는 살짝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네, 상태형 미안해. 그땐 그랬잖아. 네, 그때는 뭔가 살짝 뭔가 팀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해주고 조금 서운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현희 씨가 또 뜨게 됩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걸로 또 뜨게 돼요. 제가 이제 혼자만 마지막 남았잖아. 고립돼 있는데 황현희 씨도 전혀 팀을 언급 안 해주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 뭐 챙겨주고 원래는 야 형 우리 같이 하자. 나 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니까 이때 같이 개그 짜자 하면 원래 도와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개뿔. 오히려 개무시만 하고 사람을. 예. 그리고 자기 뜬 거 자랑을 해요 또. 뭐 신동엽 선배님 기획사에서 연락 왔어. 나는 그 다음 말이 형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계약하자 이건 줄 알았는데 기분 좋더라고 이걸로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자랑이 있어. 그냥 자랑이에요. 그냥 자랑. 예. 그래가지고 야 이 인간들이 근데 드디어 저도 이제 대박이라는 캐릭터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골목대장 맞박이라는 그 코너로 드디어 저도 대박이 납니다. 근데 저는 챙겨줬어요. 되고 나서도 네, 황현이도 좀 데리고 댕기고. 그래서 상 받을 때도 이제 감사하다고 황현희 씨 얘기도 하고. 네, 그 안상태 씨 얘기는 그때 안 했어요. 제가 좀 삐져 있어갖고. 오래가네. 네, 삐져 있어갖고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정확히 황현희 씨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팀은 와야 되고 이제 옹달샘이라는 팀은 이게 돌아가면서 서로 뜨는데. 팀이라는 거를 계속 안고 가니까 맞아. 쉬고 있는 애까지 계속 인지도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세훈이 한 번 뜨고 장동민이 뜨고 또 유상무가 뜨고 서로 왔다 갔다. 네.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질 때는 누가 사고 치면 떨어지고 누가 사고 치면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러웠던 그런 팀이고 정말 강력한 라이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의 라이벌은 혹시 누굽니까? 지금의 라이벌은 제가 제일 존경하면서도 꼭 넘어서고 싶은 한국에는 이제 김구라 선배님. 너무 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팟캐스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팟캐스트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썰빵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물어보셔서 썰빵 팟빵에 썰빵 검색하시면은 구독 버튼까지 누르시면 로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새가 날아든다를 들었어요. 근데 와 지금 오늘도 내가 분위기를 느꼈지만 너무 이 격식 있고 품이 있는 방송이라 사실은 이제 항상 1, 2등 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가 날아든다는 매일 또 업로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코너도 제가 이광채 씨 나왔던 편도 듣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토크쇼라는 생각을 해서 라이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이게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급한 물에서 노는 그러니까 예능과 교양이다. 저의 분야가 다르다. 나는 저급한 곳에서 굴러먹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나 이 격식이 있는 그런 토크쇼에서 라이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금쇼도 사실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거기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더라고요. 저처럼 저급한 이런 표현을 싫어해. 그래서 저의 라이벌은 이제 김구라 선배님도 옛날에 팟캐스트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사대다. 그거 지금 듣잖아요. 거의 거의 지금도 수위가 세요. 그거는. 수위가 센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런 팟캐스트가 나왔다. 세 분 다 구속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팟캐스트가 중국에서 나왔다.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세긴 셌어요. 너무 세요. 근데 저는 그런 감성이 너무 잘 맞아요. B급 감성. 그러다 보니까 저는 라이벌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 활동을 이제 황봉알 우리 노숙자 이 두 분은 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영원한 라이벌은 이제 지금은 올라오지 않지만 시사대담 너무 팬입니다. 어느 정도 팬이냐면은 저는 이제 그 모든 시사대담 오디오 파일을 음악 하시는 분한테 30만 원을 주고 맡겼어요. 토크 부분만 편집해달라고. 그때 당시 팟캐스트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다가 돈을 많이 써요. 김대범 씨는 진짜로.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합니다. 지금의 저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너무나 저의 우상인. 사실은 뭐 유재석 선배님도 급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김구라 선배가 뭐 저처럼 저급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라 그럴까 저처럼 거칠면서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인데 고급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 라이벌은 이제 김구라 선배님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해외 쪽은 이제 우리 주성치. 글로벌하네. 글로벌해. 그 병맛 코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1년 지나면 또 엄청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뭐 가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오래 가고 있어요. 김구라 선배님하고 주성치는 지금 한 16년째 계속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조만간 내가 될 거야 너의 라이벌이. 제발 좀 그렇게 되죠. 안쓰러워 죽겠어. 어? 자, 지금까지 김대범 씨의 라이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일단 바레인에 간 이유도 좀 수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왜 바레인인가? 네. 조세 도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네, 네. 끊어졌던 그 관계를 복원한 게 이명박이고요. 그러니까 바레인하고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나서 바레인 가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네. 반응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 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하면서 뭐 이거 내용도 별로 없는 건데. 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암호예요, 암호.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렇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네. 이명박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네. 지금 이명박 자체가 갖고 있는 사실 힘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전직 네. 대통령이라는 거 외에.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좀 이간질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명박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과 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정치권과 이 복잡한 어떤 함수 관계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정부가 없겠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 또는 현 정부의 핵심 세력, 그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예,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론에 보면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의 단합된 힘, 이거가 대한민국 14% 보수여 단결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거죠.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계속 자기가 경제 성장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박정희를 연상시킴으로써 지금 보수에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계륵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내가 박정희의 적자다. 경제 성장의 신화와 연결시키려는 이게 시도죠.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냐 이 말은요. 네. 저는 실소를 범치하는 게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풀고 뭐 했냐 이렇게 물고 싶어요. 그 정보가 있었으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되기 어려웠겠죠. 어렵게 네. 만들기 위해서 이미 썼겠죠. 그때 NLL 디아력도 네. 국정원에서 빼다가 네. 선거 이용해 먹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용과는 반대로 왜곡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느냐. 노무현 정부 때의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 세력과 이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호한 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흘려서 그렇지. C일보, J일보, 그다음에 D일보에서 보도가 되죠. 문재인 후보 대통령 안 되는 데 쓰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없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탈 털렸다고.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고 일어나면 은행 기록, 은행 이거 뭐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 뭐가 날라와요. 은행 전산조회 하면. 그게 자고 일어나면 날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8촌까지 조사했다는 건데 저도 탈탈 털리고 1,800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00원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1,800원이 남았다고? 1,800원 나왔다고. 횡령 뭐 잘못 1,800원 횡령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제가 갚아드릴게요 지금. 아니 민원연에 가가지고 제가 김유진 전 처장한테 커피 사줬는데 민원연 근처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 쓰여졌다 그래갖고 1,800원 잘못 쓰인 것 같고 문제 삼았다고요. 진성호 전 의원이 그랬다고 이런 씨. 제가 민원연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1,800억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800억 원이면 제가 이러고 있질 않죠. 유유자적 크루즈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롯데 홈쇼핑 제어가 가지고도 누구는 돈 받고 50억 받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방위의 핵심이었다는 너는 뭐 했냐? 몇 억 받았냐? 그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기류는 이렇게 보여요.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박근혜 때도 이명박의 지지율은 사실 3, 4% 정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이슈를 덥석 물기는 좀 그래. 네.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보루,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박정희 동상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그렇게 가, 이명박도 그렇게 가 하면 보수의 기반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라서 안 물 수도 없고 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른정당은 약간 침묵하는 분위기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결집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에 편승하기 위해서 국민 단합과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명박을 덥석 물었다가 같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라든지 지금 드러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문재인 대통령은 7박 8일간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였습니다. 우선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천명했고 그에 대한 또 아세안 각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아세안의 중심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연중 방중을 초청받고 또 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그런 이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국가서열 1, 2위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교 안보 문제만 질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엔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국내에는 적폐청산에서 파생된 논란 등 적지 않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치에서 탄력을 받은 문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집권 당시 쌓아놓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펴는 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측근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제 6개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더 많이 알겠느냐면서 먼저 싸움을 걸진 않겠지만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묻는 질문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노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 전 대통령과 한국당 측에선 이른바 맞불 전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5시간 참모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엔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수석 등도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김주혁 씨의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려 서서히 멈춰섭니다. 1분 정차 뒤 다시 출발하는 차량. 25초 정도 평범한 운행을 하다 급격히 차선을 변경해 오른쪽 앞차를 들이받을 뻔합니다. 이후 천천히 움직이지만 차선을 넘나들더니 왼편의 승용차와 충돌 뒤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며 속도를 내 화단과 인도를 타고 넘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사고 차량에서 발견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음성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작스런 이상 운행을 놓고 김 씨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정밀 부검 결과 김 씨의 심장에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소량의 피부과 약 외에 다른 약물이나 알코올, 독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사고 충격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핸들을 두 손으로 쥐고 괴로워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다른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얘기로는 부검을 통해서 100% 다 밝힐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 음성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차량 이상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이야기로 갑니다. 이명박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전두환의 골목 성명이 떠올랐다. 맞아요. 공항 성명. 예. 근데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횡설수설 주절주절이 하고 갔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심리전만 해. 이랬다면 혐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풍문에 의하면 직접 댓글 다는 직원들 앞에 와가지고 댓글 다루라고 독려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게 누구 증언이죠? 예전에 낙검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 중에 댓글 다는 일부가 있었고 그게 확대 개편된 게 사이버사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19대 때도 그 이 댓글 사건이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 댓글의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거든요. 트윗하고 그 연관성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획설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 기획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위에서 기획돼서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고 결국은 그걸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댓글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논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사자방은 시작도 안 했어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근데 4대강 같은 경우는 재조사하기는 좀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받은 게 있고.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자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원외교에서 회수율이 38.3%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43조 5천억. 에너지 공기업 3사가 투자한 게 그런 식으로 해서 28조 정도를 날려먹은 건데 이것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자원외교 특조를 할 때 그때 문제됐던 게 리베이트예요. 자원외교는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서 무슨 가스전이나 석유전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동 국가들의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베이트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전 그렇게 안 보는데 주인이 건물이 있어요. 그 밑에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 부동산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야.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주고 매매 대금도 주고 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리베이트가 사실상 그 비자금 조성이나 비리의 온상이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죠. 자원외교 국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밝혀낸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 정도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방 할 때 뭐 방산 비리도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이명박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방산 비리 나왔고요. 썩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자원외교 이 부분은 위법성이 하나라도 발견이 돼서 이렇게 이명박을 이쪽으로 이렇게 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댓글 정도로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건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 댓글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탄핵감이죠. 현역이라면 탄핵감이죠. 댓글은.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불법성을 지났으니까. 떠나서도 국민에 대한 태도 문제 같은 거, 행상 책임 그런 건데 지금 이명박이 실제로 아예 이제 종신형처럼 가둬두려면 뭐 지금 요즘 유행하는 다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불법성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아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겠느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예전에 박정희식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나 뭐 차치철 경호실장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주영을 처리할까요? 그러면
대꾸하거나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긍정이 되는데 그거 자체를 불법성으로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이게 정치보복이니 뭐네 떠들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산하의 국정원장 원세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불법적인 댓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단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한 말이 난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무것도 네. 아닌 말 같지만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그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미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다. 요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면 국민들이 아, 저 세력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럴 텐데 그것조차 동의를 안 하고 뻗대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4%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과거의 회기 같은 건데 네. 촛불 민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그 이전에 국민들과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명박을 붙들고 보수 대 진보를 딱 선을 가르면 기존에 있던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일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망쳐놓은 대중 외교를 이게 복귀시키고 중국 방송에 이제 다시 전지현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빙 무드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리꼬창하고 그런 이제 한시까지 주고받고 굉장히 잘한 건데 우리 언론 어디서 이걸 잘 보도해 주냐고요. 그리고 아시아 순방하면서 지금 일을 엄청 잘하는데 보도도 안 하고 어떻게든 흔들 생각만 하는 게 지금 언론 환경인데 지지율이요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옛날에는 그 참여정부 때는 일을 좀 잘해도 대충 나쁜 거 자꾸 흔들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언론이 가세하고. 네, 떨어졌고 심지어 이럴 때 이제 오자척도를 들이밀죠. 뭐 이게 잘했다 중간이다 못했다가 아니라 조금 잘했다 어쨌다 이렇게 갖고 지지율 떨어뜨리는 여론조사 방식을 연구해요. 그렇게 갖고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 환경은. 그런데 지지율이 80%로 다시 올라갔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도 국민들은 아, 대중관계가 풀리고 있구나. 아, 문재인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 예전처럼 뭐 조금 잘못한 거 흔들어서 뭐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을 직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14%만 보고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다 보니 그 14%가 영원히 되는 거죠. 이게 SNS의 힘이라고 보는데 말하자면은 예전 같으면요 방식이 아버지가 박정희 지지자면 아들 딸도 박정희 지지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류 언론이 꽉 잡혀 있지.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네? 특히. 근데 대구 경북도 사실은 야당의 지지율이 확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세대를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명맥이 끊어지는 상태.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밀어내면 된다. 시간이 밀어내면 된다. 그게 14%가 마지막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 확 불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홍종학 청문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안 할 거야. 국민의당이 안 할 것 같아요. 장병완 청문위원장은 뭐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쪽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는 게 현안 민심에 대한 뭐 거역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보고서 채택 시한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고 그것도 안 되면 10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임명하시겠죠? 네,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역시 또 여론 지형이 바뀌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국민정서법이에요. 이 말은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안 받아들인다인데 그 국민정서법을 가지고 정말 진보 언론조차 다 홍장학 때리기를 했어요. 대표적이었죠, 최근에.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4% 정도 홍종학 임명해야가 높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4%밖에 높지 않냐? 그거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봐요. 모든 언론이 홍종학 때리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같으면 국민정서법에 국민이 하나였어요. 국민이 여러 갈래세요. 네, 국민정서법을 과거처럼 적용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있는 거 맞는데 또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저기 유산 상속받은 사람은 증여세도 다 냈는데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여론이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처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진짜 중요한 부처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적임자예요. 왜 적임자냐면 저는 거꾸로인데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참 다르다고 느낀 게 홍종학 의원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우리 주변엔 그렇게 몇십억씩 가진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많아야 4억, 5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마이너스 2천만 원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진선모 의원은 정말 그래서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이나 열심히 하자. 뭐 우리는 생계형이다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런데 홍장학 의원이 그러면서 평소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그 법안 발의한 거 보면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에요. 가끔씩 제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술 먹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장관 되기 전에 하면 연락 드릴 걸. 연락을 하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어본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거기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막 바빠서 그래서 바빠서. 그러니까 방송을 불쌍하게 하니까 손을 사주고 싶었나 봐요. 연락 그런 이야기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스타일이.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게요. 왜 통과 안 됐는지 아세요? 모든 의혹의 내용을 더 잘하는 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지켜주고 이럴 세력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희 실장님. 네. 이명박 찍으셨죠? 제가요? 정동영 찍었나? 네, 정동영 찍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우리 패널 중에 이명박 찍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정치를 모르는 시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실용적으로 잘할 거다 뭐 그런 거. 그 친구도 고대 나왔거든. 연대는 이명박이 없다 그걸로 선전하는데 아유. 그래서 지금 반성하며 오랜 세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명박 찍고 경제 좋아질 걸로 착각하고 박근혜 찍고 사실 기대도 없었어 박근혜는. 네, 박근혜는 그냥 찍은 거예요. 불쌍해서. 네.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표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역사가 왜곡된 나라에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가지면 사실상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미안하게 됐다면 내 한 표가 내 이웃을 망하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 다행입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군복 맞은 시절이 그 이명박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군 분위기는 어땠어요? 천안함 나고 뭐 굉장히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군 간부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로. 녹음. 네. 근데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들었어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날 그 다음날 화두가 대통령 전화 받았어? 뭐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 간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도요? 네. 그러니까 장교들, 하사들까지 다. 일종의 장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이렇게. 그래서 긍정적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부대 내에서도 이렇게 화제를 불러 일으킬 만한 대통령의 모습들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천안함 때 어땠어요? 천안함 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많았죠. 이게 위에서는 북한 소행이다. 그리고 병사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의심이 많으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 안 해버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병사들한테 이거를 이제 북한 소행이고 주적이 이제 북계군이니까 애들한테 그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게 자꾸 의심이 많으니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말했다. 네, 뭐 그 정도 수준. 네, 말했다. 그 정도 수준.
에이, 사실은요, 지금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긴 한데, 지금 사드 문제도 사실은 이명박과 천안함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주영 실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군복무를 했군요. 그래서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씨. 약간 그러면서 나오셨군요. 네, 약간 있습니다. 그런. 국군 장병 여러분. 똑같아. 진짜 똑같은데. 깜짝 놀라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사실 MB의 그 힘이랄까 그것은 사실 좀 없어 보이고요. 내가 이명박이라면 정말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냐 정도지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쓸 날은 머지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이 이명박을 가르쳤을 때 예, 그건 진짜 비수인 거죠.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도 했고 지시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 그게. 전방송에서 나온 질문을 한번 네, 저희 답을 못 찾았는데 우리 네.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인데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냐 이런 시를 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김관진 자체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 네. 어차피 자기 형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명박의 지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이 막아설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배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뭐 대지를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배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격렬하게 이제 법리 다툼 같은 걸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명박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상황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군 적폐청산 TF에서 발견한 자료 내용에 보면 심리전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시를 인정했어요. 김관진이. 그런데 김관진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사이버 댓글 조작해서 현실 정치 개입하고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얘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고했을 때 이명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김관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좌파가 준동을 부리니 어떻게 척결할 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런 보고를 다 받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명박이 보인 태도가 규명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MB가 그런 거 하지 마. 대북